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이번 키마카 건축직 전문 강좌 기출문제 국가직 건축 9급 2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럼 22년도 국가직 기출 건축계획 문제 첫 번째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주거복지. 그 주거복지다 그러면 이제 주택에 관련되는 거고 또는 이 가정 이렇게 관련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양로시설이다 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아닌 거 딱 물어봤네. 이거 우리 교재표에 딱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강의하면서 자, 이 주거 여러분이 주택가정 양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요양이 들어가면 의료시설이에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다 맞히셨죠, 그죠? 아마 여러분 뭐 교재 지금 보시면 자, 페이지 수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한글 키워드를 막 찾아서 막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어요. 보면 왜냐면 한글이랑 저 교재 발간한 그 페이지 수가 약간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어딘가 나올 거죠, 그렇죠? 저 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셨던 거잖아요. 이 얘기고요. 자, 학교 공간 계획에서 열린 교실 이거 오픈스쿨이죠. 자, 이 오픈스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전에 있는 이 일반 교실과는 어떻게 다르죠? 종전에 있는 교실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이 고정 칸막이 되어 있고 학급 단위 수업을 하는 이런 교실. 복도는 이동만 하고 이 교실은 각 학급 단위 수업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해요. 부정을 해서 두 교실을 하나의 큰 대공간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를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오픈스쿨, 열린 교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실과 오픈 스페이스를 하나의 유닛으로 계획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저중 고도 학별로 그룹핑하여 계획하고요. 이 모든 학습과 활동이 일반 교실 내 이거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이 교실은 어디서 중요한 이러한 교육 과정은 열린 교실 내에서 긴밀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되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개방이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가변형 칸막이를 계획하는 걸 우리가 열린 교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개념에서 우리가 문제를 냈던 거예요. 기본적 개념에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픈스쿨 열린 교실 계획 방법을 아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적인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이 편의시설 이거 굉장히 많이 외우라고 했던 이런 유형들이 쭉 나올 텐데요. 현재 첫 번째 이 전면 유효거리 1.5m 이상 이거 외우는 거죠. 전면 유효거리 이렇게 해서 유효거리 1.5m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접근노기는 욕하지 말라 늘 얘기하죠. 18분의 1 이하고 지형상 곤란할 땐 시비 걸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건축을 신축할 때 대변기 전면 항상 뭐라고 실내활동 을사을사 맞는 얘기네. 그럼 맞는 건 틀린 건 요거밖에 없겠네. 승강기, 승강장,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승강장 전면의 활동은 얼마일까? 을사을사 그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예상됐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죠? 자, 네 번째 우리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주거단지 계획 용어는 자동차 통과교통을 그래서 주거의 안전을 굽히기 위한 형식이다. 도로의 끝을 막다른 길로 하고 그 현재 여러분 딱 보시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길 그래서 자동차 회차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한다. 그림 제가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통과교통이 없이 차가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집들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서 그쵸? 각 집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공간과 요렇게 이런 공간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전용로를 만들어 주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쿨레싹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답은 3번이죠. 레드번 시스템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보차 분리할 수 있는 쿨레싹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공부 많이 했던 거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어떤 특징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렵지가 않죠. 쿨레싹.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보차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막다른 길을 얘기하니까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 슈퍼블록을 뭘 얘기해요? 응? 대가구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대가구 계획은 뭘까? 이 블록이라는 게 어떤 용어죠? 블록은 이렇게 일단의 토지로 도로로 둘러싸이는 이런 일단의 그 땅덩어리를 우린 블록이라 하고요. 이 일단의 땅덩어리가 큰 블록, 그쵸? 큰 블록, 이걸 슈퍼블록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엘프라고 나왔네. 이 본엘프가 뭘까요? 이 보차 공전형 도로 시스템을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차 분리 좋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보차 공전형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죠? 그럼 보차 공전 뭐로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 보차 분리라는 것은 차로 따로, 보도 따로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계획에서 이렇게,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지그재그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서 차가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심이 돼요? 보행의 안전이죠. 보행자의 안전을 우리가 우선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차가 지나가게 한다면 우리 굉장히 아주 합리적으로 보도 자체를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초공존이라고 해서 보통 이러한 공간 계획을 우리 본엘프에서 시행했다라고 해서 이 본엘프의 이러한 보차 공존형 계획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차는 아주 제한적으로 부수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본엘프의 보차 공존형 도로 시스템이라 하고요.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적 단위를 얘기해요.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일정한 크기의 어떤 계획 단위를 커뮤니티라 하는 거죠. 자, 이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네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딱 보니까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자, 기본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 특강 강의가 있고, 이 모의고사 강의가 있었잖아요. 3월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본서나 테마 특강에, 야, 요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완룸형이, 그쵸? 완룸형이 뭘로 바뀌었다? 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꼭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서 강의 후반부에 강의 다시 보완해 드렸고, 테마 특강 때 지금 찍었던 거 다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된 거 다시 촬영해서 개정된 거 설명해 드렸고, 이 모의고사는 또 관련된 지문을 다시 설명했잖아요. 근데 바로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테마 특강 딱 보면 여기 관련된 문제가 바로 요 지문일 거예요. 요 지문. 야, 그 소형주택 완룸형이 바뀌었다.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키마커스 만드신 분이죠. 제가 이 자료실에도 요 개정 앞두면서 요 개정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제가 자료실에 등록해놨잖아. 그죠?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가급적이면, 자, 강의를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나 중간에 개정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제가 파악한 순간. 왜냐하면 우리 시험을 앞두고 이런 게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완룸형이 빠지고 지금 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형주택의 경우는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단정주택의 경우다라고 해서 건축의 심의를 받는 경우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소형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0여 제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때는 이 둘을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테마 특강 딱 보면 그 문제 하나 딱 집어넣은 거 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제가 자료실에다 미리 다 정리해 드렸고, 강의도 기본서 강의를 작년에 제가 촬영했잖아요. 그 촬영하면서 이제 개정된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다시 업로드 하면서 촬영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키마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사실 종합반 들으신 분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데, 중간에 단가반 들으신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학습자를 어디다가 키마카 이 자료실에 정오표라든가 개정된 거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자료실만 잘 보셔도, 아, 뭐가 이렇게 개정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니까 이거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도서관 건축 계획이 나오는데, 야,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키마카 건축 전문 강좌 기출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건축
구조 22년도 국가직 급급기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벽돌 쌓기 방법이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좀 쉽게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일반 구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한 큐에서 길이와 마구를 번갈아 쌓는다. 그럼 한 큐에서 길이와 마구를 번갈아 쌓는 방법은 부식 쌓기 이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식 쌓기는 우리가 한 큐는 길이 큐, 다음 큐는 이 마구리 큐를 반복으로 쌓고요. 그 다음에 이 마구리 큐에 자, 통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절이나 이어토막을 사용하겠죠. 미식 쌓기는 5줄의 길이 큐를 쌓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구리 큐를 반복적으로 쌓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활한식은 길이 큐, 마구리 큐를 반복으로 쌓는데 이 길이 큐에 7호 토막을 사용해서 통존을 방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내용을 보면 한 큐에서 길이 마구리 번갈아 쌓는 이런 방식 부식 쌓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용접되는 부재의 교차면 사이에 일반적으로 삼각형 단면이 만들어진다. 그럼 부재와 부재를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뭐라고 그래요? 이 자체를 우리는 필린 용접이라 하죠. 이 맞댄 용접은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일부 깎아서 가공해서 용접을 채워주면 맞댄 용접이라 하고요. 슬런 용접은 약간 길게 구멍을 뚫어서 용접하는 처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플러그 용접은 자, 판재가 2개 있다 그러면 윗면은 구멍을 뚫고 얘는 구멍 안 뚫어서 구멍에 홈을 채우듯이 점을 찍으니까 플러그 용접이라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 개의 직선 부재가 있는데 강절로, 강절이라는 얘기 뭐랄까? 리지드하게, 강하게 절점을 접합하는 방법이니까 라멘 구조죠. 라멘 구조. 뭐 케이블 구조다 그러면 말 그대로 케이블, 인장력을 강봉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배치 방법이고요. 트러스를 입체적으로 우리 형성한 위치 트러스를 하고 이 트러스 부재는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뭘로 각각의 절점을 핀으로 접합한 부재를 얘기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1번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5점에 대한 모멘트 합의 크기인데 그럼 얘는 자, 시계 방향 플러스 반시계 마이너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일단 2 직각거리가 얼마죠? 5 플러스죠. 빼기 자, 3 곱하기 직각거리 얼마죠? 3. 자,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뭐 2라고 떨어지겠네. 그죠? 산수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아주 쉽잖아요. 힘과 직각거리, 시계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화살표만 가지고 돌리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 5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 수를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 페이지 수는요, 제가 한글 자료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원래 페이지 수를 다 보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키워드만 찾아서 한 거니까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거 갖고 문제 삼지 마시고요. 오차 범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림 같은 정정보에 집중하정 14kN이 작용했어요. 자, 그럼 C점에서 휠 모멘트 크기 물어보니까 당연히 휠 모멘트 크기 요렇게 힘과 직각거리 계산하면 되겠네. 그쵸? 아니면 여기서 힘과 직각거리 계산해도 관계가 없어요. 좌에서 구하나 우에서 구하나 같죠? 자, 그러면 이 힘을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이 RB라고 하는 힘을 구해 볼까요? 그럼 RB라고 하는 힘은 뭘까요? 힘의 절대 크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자, 14라고 하는 거를 자, 7분의 4로 나눠 가져요. 그럼 전체 길이분의 4로 나눠 가지니까 7이 14다. 그러면 8kN이 될 거고요. 그럼 따라서 8 곱하기 3은 24가 나오니까 현재 그냥 뭐 이런 딱 보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는 뭐냐면, 자, 어디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좌에서 9에서 반력을 곱해서 4를 하나, 요렇게 곱하나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유형은 너무나 여러분이 많이 연습했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탁 봐도 그냥, 14 곱하기 7분의 4 해가지고 다시,
지각거리가 3m니까 뭐 3, 8에 24 이렇게 산수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는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 변형 및 건조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이다. 변형은 변형인데 중요한 게 시간이 경감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뭘 얘기할까? 뭐 클리프 변형을 얘기하는 거죠. 클리프. 자, 이 클리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런 얘기죠. 자,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자, 힘을 가하죠. 힘을 가하면 변이가 생기죠. 처음에 초기 변형이죠. 근데 이런 초기 변형 왜 추가적으로, 그렇죠? 추가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형이 생기더래요. 그럼 아니 하중은 증가하지 않고 하중은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야금야금 변형이 증가가 돼. 이걸 뭐라고 한다? 클리프 변형. 너무 쉽잖아요. 그럼 레이턴스라는 건 뭘 얘기해요? 찌꺼기. 항상 레이턴스는 브리딩과 같이 보죠. 왜? 콘크리트를 타살하게 되면 남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이 브리딩 수라 하는 거고, 브리딩 수가 상부에 고이면 말라요. 마르면 뭐가 나와? 하얀 찌꺼기 났는데 이 하얀 찌꺼기 뭐라 그래? 레이턴스. 그래서 블리딩 수, 레이턴스 찌꺼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잖아. 블리딩 수, 레이턴스 찌꺼기다. 그럼 알칼리 골재 반응은 뭐냐면 시멘트 중에 알칼리 성분과, 그쵸? 시멘트에는 이 알칼리 성분이 있어요. 근데 골재의 반응성 실리카가 있어요. 골재의 이 두 개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그 이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화학적 반응하면서 팽창이 되면서 그 지저분한 불규칙한 균열. 요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의 반응성 실리카가 반응해서 나타나는 걸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 하는 거죠. 자, 7번 문제. 자, 우리가 건축물의 기초 구조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 옳은 거, 올바른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둥으로부터 충력을 독립. 갑자기 복합이 나와. 하나의 기초판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기둥이 올라가면 뭐라고 해요? 당연히 독립기초라고 하겠지. 당연하겠고요. 자, 두 개 또는 그 이상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하나 집안점 지점에 전달하는 기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두 개 이상이죠. 자, 두 개 이상 하나의 기초판에 두 개 이상의 기둥이 올라갔어요. 이거 뭐라 그래? 얘는 복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하여 집안동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상부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굉장히 다양한 상부의 광범위한 응력을 이렇게 단일 기초판, 하나의 기초판에 연결해 주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을 온통 기초 또는 이 매트 기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건 4번밖에 없겠네. 그렇죠? 우리가 응력을 띠 모양으로 집안에 지정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응력을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뭘까?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자, 이 기초판과 기초벽이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기초,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강구조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타고 나왔어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처음 나오는 용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늘 공부했던 또 설비 중에 또 전기와 소방이 막 간섭을 일으킬 수 있지만 BIM을 하면 어떻게 3차원으로 딱 나타나니까 간섭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BIM 단계에서 다 해결해 주거든요. 2차원 설계가 된 건 그런 문제 많아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가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소방과 전기가 굉장히 소방, 전기, 그 다음에 그 조명 있죠? 이 사람들 사이 별로 안 좋아. 왜? 어디서 만날까? 천정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뭡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간섭이 생길 때 막 싸운단 말이죠. 근데 3차원 설계하면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다 교통준위가 되는 거야. 설계할 때.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보면 너 여기 있고 우리 이쪽 지나가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재간 충돌도 피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그 업역에 있는 각 설비, 뭐 전기, 소방 이런 것들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자, 피난 방화 구조 등 해가지고, 자, 우리가 계단, 설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 3m를 넘는 계단 3m 이내마다 120cm 이상. 그쵸.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2번, 3번, 4번. 이거 다 우리 문제풀이 유형에 다 풀어봤던 거잖아. 테마 유형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기본이다 생각해, 기본. 그래서 우리는 3m 넘는 계단엔 3m 이내마다 유연업이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린생활권에 대한 주거단지 근린생활권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아마 이 수업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려주죠.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1km고요. 여기 얼마라고요? 1km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뭘로 본다? 근린주구로 본다. 그럼 이 근린주구라는 것은 1km 곱하기 1km니까 얘가 제곱을 하면 10에 그쵸? 6개가 들어가는 제곱미터인데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4개, 하나, 둘, 셋, 4개 빼면 1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뭐, 이 값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있고,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요 가운데 센터에 초등학교라든가 마을 필요로 하는 이런 동청사 같은 게 배치하고 이 마을 공원이 중심지에 배치되는 이런 게 바로 근린주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린주구, 그다음 근린주구를 조금 더 쪼개 뭐가 나와? 근린주구를 쪼개면 우리가 이렇게 근린분구가 나오고 근린분구를 다시 또 쪼개고 쪼개면 인보구가 나와요라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인보구는 자 어린노이터가 중심이 되는 단위고 아파트의 경우 요 정도 규모고 자 근린분구라는 거 근린분구 요 정도 규모가 되는 근린분구죠.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이런 운용이 가능한 단위다라는 얘기고 자 근린주구는 200헥타르 무슨 얘기야? 보통 100헥타르 정도니까 너무 범위가 크죠.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초등학교나 뭐 마을의 어떤 공원 정도가 기본이 돼요. 우체국이나 이 동사무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단위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헥타르 정도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만고만한 규모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린주구 요것도 사실 근린주구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인보구에서 근린분구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건축가와 그 설계 작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인데 요거 딱 교재에 보면 김순 선생님의 자유센터라고 하는 거 바로 연결한 거잖아요. 바로 나왔는데 체크하기 쉽게 일부러 출제하신 분이 김순 선생님의 자유센터를 가장 먼저 집어넣어 답 체크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암 유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유춘 선생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승현 선생님의 수술당 들어가고 김주환 선생님의 주한 프랑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련되는 걸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뭐 김주환 선생님이 주한 프랑스에서 간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김주환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르꼬르 밑에 공부하다가 나중에 그런 게 인용이 돼서 프랑스에서가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당연히 맞췄을 거예요. 그죠? 교재도 다 있고 테마 특강 다 풀어봤던 이런 문제 유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우리 세티드 설계 디자인이 나왔네요. 자, 우리 세티드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스카 뉴만. 응? 물론 레이 제프리도 있긴 해요. 제프리도 있는데 레이 제프리는 우리가 세티드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분이고요. 이 오스카 뉴먼이라는 분이 세티드라는 용어를 인용하면서 방어적 설계, 방어적 공간 설계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고요. 이 방어적 공간 설계는 뭐라고요? 영감이 안에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역성
감시. 감시는 뭐냐? 혹시 엉뚱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 눈 같은 개념이에요. 거리의 눈.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시야가 열려 있으라는 거. 개방적. 그다음 이미지, 안전한 이미지와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 유용성은 뭐냐? 구분하는 거. 여기는 사람 내 집이야. 아니면 내 땅이야. 우리 단지야라는 걸 사람들 인식하기 위해서 함부로 타인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역성 이런 거잖아요. 그럼 현재 내용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범죄 예방 전략인데 영역성이라는 게 나오고 짝 봤을 때 우리는 자연적 뭘 얘기해요? 이 감시 같은 게 필요하죠. 감시. 그 다음에 활동성을 막 증대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눈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위주 관리는 적당한 시기에 뭐 관리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현 딱 보니까 야 얘가 뭐 자연적 감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외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외부인에 대해서는 만약 접근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외부인에 대해서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안전한 환경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안에 있어만 다 기억하시면 다 맞히실 문제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공적 공간, 사적 공간의 경계 부분은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사적 공간이야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고, 이 오스카 뉴먼의 방어 공간, 그렇죠? 방어적 공간, 방어적 공간에 대한 설계 이론이 발전에 기여했고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잠재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요소와의 다각적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딱 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떠올리시면 문제 유형이 그래도 아주 뭐 크게 벗어난 게 많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어떤 이 통풍에 관련된 개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교과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 이렇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시험에서 우리가 적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험 문제 유형은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공부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발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묻힌길이다. 자, 인장 이형천의 정착길은 항상 300mm 이상, 압축 이형천의 정착길은 200mm 이상.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왜냐면 표준 갈고리에 있는 인장 이형천의 정착길은 항상 8dB 이상, 150mm 이상. 이거 별표. 이거 많이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표준 갈고리에 있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8D 150mm 이상. 자, 확대머리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8D 150mm 이상. 그래서 확대머리 이형 철근의 거나 표준 갈고리구나 인장 이형을 받는 정착 길이는 최소 정착 길이 같아요. 어쨌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별표. 자, 우리가 이 강군의 설계에 적용되는 강도 감소 개수, 이 파이 값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을 물어봤는데 현재 내용을 딱 보면 생각해. 쭉 내용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단이 0.75가 작은 편이에요. 그죠? 그럼 현재 동그라미 1번 봤을 때 우리가 총 단면의 항복은 0.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단이죠. 파단은 0.75가 될 거고, 뭐 압축력 받을 때 0.9, 휘임부재 0.9거든요. 그럼 뭐가 돼? 답은 2번이지. 항상 뭐라 그래? 파단은 0.75라고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파단은 0.75. 그 다음에 총 단면의 어떤 항복이라든가 또는 압축재 설계 강도라든가 휘임 강도는 0.9거든요. 요거는요, 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시험 문제 유형 중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유사하게. 유사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건요. 자, 그 다음에, 자, 막재를 구조력성 중요한 부분에 사용할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거 물어봤네. 이 공부 많이 했던 거죠, 이거. 그쵸? 제가 외우라고 해서 이렇게 1cm 300, 그쵸? 얘는 뭐 1cm 300 뉴턴 이상이면 돼요. 그럼 얘는 오케이, 만족하죠. 자, 두 번째, 막두 0.6mm, 0.5mm 이상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여러분 샤프심 얼마 써요? 0.5 많이 쓰지 않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0.5 이상. 자, 그 다음에 막재 인장 클리프된 신장률은요. 자, 15% 이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케이. 만족하는 거고. 그럼 답은 4번이네. 이 파단 실력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파단 실력 끊어질 때 뭐라 그래? 3호 할 때 삼호하는 분이 파단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보다 작아야 돼. 3호보다. 그래서 얼마가 돼? 35% 이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파단 35% 이거 암기하라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사실 뭐 이해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때에 따른
암기력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암기를 아주 뭐 치밀하게 많이 외우는 건 많이 출제가 안 된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제로 그 출제가 됐던 유형들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지문을 많이 반영해서 나온 시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산 문제 유형은 사실 가장 기본적 역학 있죠. 제 역학 강의 되게 쉽게 하잖아, 재밌게. 이런 거 정도 들으시면 너무너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의 공부량이나 이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이번 시험은 그래도 편안함을 주는 이런 문제 유형이 아니었느냐, 뭐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